체제화의 공통된 요인은 두 가지다. 대중 군피파와 엘리트 과잉 생산이다. 대중의 실질 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며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권력 소유자 또는 석박사 청년이 너무 늘어나고 공적 신뢰가 감소하며 공공부채가 폭증하면 정치적 불안정이 엄습한다. 부가 아래에서 위로 뿜어 올려지는 부의 펌프가 작동하고 넘쳐나는 엘리트가 이기적 이득을 추구하며 충돌하면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한다. 그렇게 국민적 협력 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순식간에 썩는다. 또 하나의 요인도 있다. 중간 국가에는 지정학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 이익권과 러시아 이익권의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하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동부가 친러시아, 서부가 친서방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런 여러 요인으로 1991년 독립 이후 내전 같은 혼란이 끊이지 않다가 지금은 두 번째 전쟁을 겪고 있다. 저자는 한국도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급증하고 대졸자 비율이 세계 최고가 됐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의 관점에서 고학력 청년 남성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 책이 지적하는 요인들을 두루 안고 있다. 대중은 가난해지고 빈부격차는 커진다. 엘리트가 넘쳐나고 그들의 이기심과 내부 충돌이 극심해졌다. 공적 신뢰는 떨어지고 공공부채는 폭증한다. 시민적 응집력보다 분열과 적대가 심화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쩍 커졌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통치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비결은 엘리트들이 만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약하는 것이다. 이상은 9월 8일 게시된 이낙연 전 총리의 SNS 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리카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또 역시나 이제 추석 연휴에 따라서 저희도 네. 약간 스케줄 조정이 있어가지고 또 녹음을 또 목요일 하게 됐네요. 이번 주는. 네네. 확 당겨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녹음 준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뉴스가 터졌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긴급 구속됐다. 긴급 체포. 긴급 체포됐다. 예. 수갑까지 채웠더라고요. 네, 수갑 채웠어요. 예. 뭐 얼마나 흉악한 사람 잡는다고 뭐 수갑까지 채워.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 풀어주던가. 그러니까 조사 끝나고 48시간 이내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이제 예.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조사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야간 신문은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온 상황이고 체포가 왜 됐냐?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중범죄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 양반이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 그 잡은 것도 자택에 가서. 네, 자택에 가서 잡았어요. 수갑 채워가지고 나왔다며. 네. 그리고 뭐 딱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예. 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이제 몇 가지 발언이랑 SNS 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기, 그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 나올 것도 없어요. 뭐 이제 그쪽 우파 유튜브 채널들에 나와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반민주당 반이재명 정부적인 발언을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또 뭐 결정적인 건 그거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적은 글 지금 이제 방통위 파행은 민주당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건 이게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된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법으로 걸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조사하라고 이제 소환장을 몇 번 보냈는데 이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단으로 안 나간 네.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지금 내가 못 나간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안 나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결국 조율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제는 직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냥 나라고 얘기하면 조사 미룰 만한 이제 근거도 없다고 소환을 미룰 만한 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갑자기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수갑 채워서 나오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저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좀 뭐 누군가 지시를 했다거나 뭐 언지를 줬다 그러면은 진짜 멍청한 짓이고, 경찰 쪽에서 누군가 과잉충성한다고 좀 오버한 거라면 이 새끼는 지금 민주당에서 불러다가 족쳐야 될 상황이에요. 저 원래대로면 그랬어야죠. 네. 예.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누구 짓이냐? 네. 경찰청장이냐? 그러면 경찰청장 목도 날아갈 수 있는. 목 날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뭐 이제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뭐냐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 보는 순간에 뭐 저런 걸로 집에까지 가가지고 집에 멀쩡하게 있는 사람 붙잡아다가 수갑 채워가지고 나가냐. 선거법으로 저는 사람 수갑 채워가지고 가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선거법 뭐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딱히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야. 그리고 아니 뭐 그런 거면 또 모르겠다. 뭐 거액의 뭐 정치 자금이 오고 갔다던가, 그러니까 그 선거 자금, 뭐 그런 게 오고 갔다던가, 그러면은 혹시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데 이거는 아마 이제 애초에 그 이인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 쫓아내려고 이것도 이제 그 선거 중립 위반, 공직자 선거 중립 위반 팀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꼬투리 잡으려고. 네네. 그랬던 게 이제 지금까지 수사가 된 건데 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나라가 뭐 이러냐 싶습니다. 그거 그냥 입 좀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유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꼴랑해야 뭐 벌금형 아니야? 이 정도면 벌금 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냥 이제 공직자 위반 그 정치 중립 위반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공직자도 아니란 말이야 딱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통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런데 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문제가 됐던 발언들 보면 아니 방통위 파행이 민주당이 잘못이었던 거 맞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발언을 가지고 감사원인 거에서 주의까지는 줬어요. 조치를.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그 정치 중립 위반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뿐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대표적으로 이문정 같은 인간들. 진작에 그러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어찌 보면 상습범이야. 선거철만 되면 한마디씩 해. 검찰 주제로. 솔직히 무슨 이문정이 무슨 검사예요? 그게 그냥 인플루언서지 걔는. 그렇죠. 인플루언서죠. 정치 파리피플이지 거의. 그거를 어떻게 검사라고 봐줘. 검사장이 됐나 이번에? 지검장이 됐던가 하여튼 계속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고 이제 거기까지 갔어. 검찰 사라지면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 좀 출마하겠지 뭐 또. 아무튼 뭐 상당히 좀 저는 이걸 좀 진짜 좀 독재가 심각하다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 민주당이 검찰을 아주 그냥 반토막을 냈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사라지죠. 내년 10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지. 이름이 바뀌고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공소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만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수사 권력이 경찰에 상당히 쏠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고위공직자는 이제 공수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안 그래도 경찰이 쪽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력 규모는 상당하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하면서 미국 케이스를 이제 들어서 저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 케이스 되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일반적으로 경찰이랑 검찰이 그렇게 분리된 건 맞는데, 문제는 미국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뭐 FBI 있고, FBI 있고, 그다음에 뭐 주 단위로 봐도 주경찰 있고, 그다음에 또 시경찰 있고, 카운티 가면 또 뭐 보안관도 있고, 뭐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사권이 굉장히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 수사기관들 사이의 상호 견제가 굉장히 빡세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헛짓거리하면 다른 기관에서 보고 가만히 안 있다고. 말을 들이받으면 뭐 밑에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FBI 같은 데서 이 새끼들 뭐 하는 거냐고 그대로 가가지고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권이 독점적이지 않다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우리 기소하고 재판만 담당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이 없지도 않아요. 영미라도. 근데 미국은 그 좀 제대로 만든 그 수사 관련된 미디어를 보면은 검찰이 그 수사는 거의 경찰이에요. 그렇죠. 네. 검찰이 그 경찰이랑 팀을 이루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검찰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묘사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조사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검찰 자체의 수사권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잡혀가는 거지. 그렇죠. 자체 이제 거기도 검사들이 자체 수사관 두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네. 이제 조사시키고 수사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경찰이 하게 냅두고 네. 그 수사 지휘나 법률 감독 같은 걸 그렇죠. 하거든요. 법률 지원해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법으로 싸워야 되니까 수사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재판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다. 그렇죠. 그러면 잡아 넣어야 이게 이제 단죄해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수사부터 끝까지. 근데 여기서 뭔가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 있어가지고 놓쳐버리면 그럼 이제 또 도루묵 되는 거니까. 그렇지. 도루묵 되는 거지. 그래서까는 검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지방 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영장 관계 같은 거 검사가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랑 또 뭐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죠.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은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공조가 잘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사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의 결과가 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거의 독점을 해버려요. 이래버리면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무소불위가 되고 그냥 권력적 눈치만 보면 되게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을 지휘하는 감독 기관도 부처죠. 부처 정확하게는. 행안부로 거의 다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수청도가는 지금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아니, 일단 국수본이 있고 또 중수청이 있고 이게 막 복잡해가지고 중수청도 일단은 그러니까 국수본은 이제 국무총리 산하로 한다고 얘기가 있었고 중수청은 아마 그것도 행안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안부 장악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것도 이상한 거지. 예. 행안부는 나를 살림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왜 수사까지 관여를 하냐고 대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반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항상 좀 너무 권력에 기대는 그런 집단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그러니까 일선 경찰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 검찰이 왜 이렇게 권한이니까 막강한 권한을 줬냐? 일본 순사 때 일제 시대 순사 때 하도 그 폐악질을 심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다시 돌려놓으면 다시 순사제를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때 그 공안 수사 그렇죠. 경찰에서 막 공안 수사에서 막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울 때 그래도 뭐 일부 사례에서는 그 검찰이 좌빨들이라면 다 100% 봤을 영화 1987을 보자고. 거기서 고문해가지고 그 죽인 거는 경찰입니다. 네네. 그거 태클 처음 건 게 검사예요. 하정우예요. 하정우가 검사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막은 거예요. 그때도 검찰이 이 새끼들 왜 절차를 왜 무시해? 뭐 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돼서 시작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원천 차단. 네,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1년 안에 뭐 이 정권을 몰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되돌려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이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당에서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지. 네. 민주당이 개 노릇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부의 개 노릇을 한 게 아니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민주당이 끌려가는 모양새인 거죠. 그런 모양새도 있죠. 네. 예. 정청래가 오바제를 심하게 해가지고. 네네. 이게 겨우 개딸만 쳐다보니까 이제 당이 그 꼬라지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좀 웃기는 꼬라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준석이 제안해가지고 네네. 추석 맞이 이제
국회의원들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젊은 국회의원들. 네. 그래서 국힘에 누구였더라? 국힘에 한 명 또 나오고. 네, 그리고 네.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모경종. 모경종 몰라? 이름밖에. 그 사진 보면 알 거야. 아무튼 모경종 나오고 뭐 그다음에 그 전직 그 스타크래프트 선수들 뭐 강민. 네네. 뭐 그런 선수들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잡았어요. 네네. 잡아가지고 이제 그 웹자보도 올렸는데 개딸들이 개제를 떤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모경종이 아주 그냥 무릎 꿇고 대가리 쳐박는 글을 올렸어요. 개딸들한테. 두 계좌 올렸구나.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 이벤트 자체에도 좀 이거 왜 이렇게 좀 후지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뭐 명절이랍시고 그리고 또 막 대립하고 있는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친목 도모하는 차원이잖아요. 그 이벤트 자체는 어떤 친목 도모의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좀 젊은 정치인이라도 뭐 좀 이렇게 외연을 넓혀보자. 서로 하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뭐 이제 그런 취지로 보면은 또 뭐 이제 그런 이벤트 자체를 제가 안 좋아하는 성향이라서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못할 건 아니죠. 못할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라도 보여주는 게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그 개딸들 좀 지랄하니까 바로 대가리 꿇고 대가리 쳐박는 거야. 딱이 그냥 거의. 야, 그 꼴 보고 야, 이제 저 당 없어져야 된다. 저당이랑 저당 지지자들까지 싹 다 흩어지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뭐 그렇습니까? 그 뭐 저기 내란 세력이랑 어떻게 뭘 같이 뭘 하냐는 둥 뭐 이준석 척결 대상인데 뭐 이준석이랑 어떻게 같이 그런 거 하는 둥 뭐 그런 식의 이제 항의들이 엄청나게 간 모양이더라고. 그래 뭐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끼리 그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모든 거는 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랄파는 그렇게 길게 가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국내 정치는 어떻게 잡는다고 칩시다. 국제 정세가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대로 계속 지금 이 지랄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다고. 그전에 절대 안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네.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국내 역량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질서가 이제 완전히 뭐 바뀌거나 아니면 네.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죠. 예, 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우리나라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아마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역량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집중이 될까? 그렇죠.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20년, 30년을 져도 네. 역량 집중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게. 될 리가 없죠. 없죠. 자, 이제 왜 될 리가 없는지 다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네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걸 이제 자꾸 그 신문에서는 국정자원이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자꾸 표기를 해가지고 네네. 국정자원 그러니까 좀 기관 이름 같지가 않아가지고 자원으로 끝나니까 네네네. 좀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요거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면은 그 UPS 이제 장비 이제 배터리 교체하러 작업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 숙련공들이 아니었다. 네네. 뭐 보조 작업자로 이제 알바들을 데려갔다. 네. 그래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제 그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 화재 발생했을 때 그 일반 소화기로 진화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거 그 배터리에 불 났을 때 일반 소화기 들이부으면 오히려 불 더 번진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 전용 포말 소화기 같은 거 특수 소화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었나 봐. 그것도 문제네. 그것도 문제죠. 엄청 큰 문제죠. 네. 예.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 설비 작업 들어온 사람들 좀 어설픈 사람들 왔다는 건데 이거는 예산을 크게 깎거나 그러니까 그 현장 작업 예산을 크게 깎거나 아니면은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예산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10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네. 제목이 예산 없고 화재는 닥치고 국정자원만 발버둥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다들 아시는 22년 카카오 서버 그때 네, 블라직스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판교 SK 네. CNC 그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카카오의 서버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카카오 주가 크게 떨어졌죠. 네, 사고 나고 나서 그 반면에 네이버는 굉장히 좀 이제 그때 구축을 잘 해놔가지고 불난데도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네. 이렇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분산해가지고 한 군데가 터져도 네. 문제가 없다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 주가 확 뛰고 네네. 그때 한번 그랬다가 이번 카카오는 또 이번에 업데이트 때문에 지금, 네. 지금 개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22년 카카오 그 서버 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도 지금 전산화되고 있는데 이 정부 서버는 안전하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관련 행정 당국에서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거 그래서 백업 서버 제대로 구축하려면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났었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된 적이 없어요.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22년 목통 사태 이후에 보면 24년 국정자원 클라우드 이중화 예산이 250억 원으로 편성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 단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네네. 그렇게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250억 원이라는 게 뭐 실제로 이제 그 백업 서버를 구축하고 이제 제대로 구축하고 막 서버 분산시키고 하는데 분산시키라고 주어진 예산이 아니라 그냥 필수 뭐라고 했나 최소 수준의 백업 정책 같은 걸 만들고 이제 유지하는 데는 최소 비용으로 250억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년에 편성된 250억 같은 경우는 이거 제대로 집행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보면 행안부가 이 예산을 안 쓰고 16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반환을 한 게 단순히 이제 행안부가 뭐 그냥 대책업체 손 놓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행안부나 어떤 전산 관계자들 설명은 꼭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백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돈이 그러니까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이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게 22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3년에 정부 전산망도 일부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23년에 있었죠. 네. 네. 그러면은 정부는 이 클라우드 서버 분산,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 확충 여기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국회에 나가서 국회를 붙잡고 설득을 하든지 최소한 어필을 했어야 했어요. 네네. 예산 편성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조 단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자르면 자르는 거고, 야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좆된다 이런 얘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야, 이 정도면은 야 지역 상품권 얼마 좀 뿌릴 테니까 딜 좀 하자. 그렇지, 딜이라도 했어야 되는 그렇게라도 했어도 뭐라고 욕을 못 하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네네.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직무 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2년에 카카오에서 그런 걸 보고 23년에 정부에서도 그런 걸 일부 겪어봤는데도 대책 없이 이렇게 지나왔다는 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하는데 이 국정자원, 그러니까 이 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답답하잖아.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정자원 측에서도 이제 자구책을 계속 이제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 냅뒀다고 보려면 다 홀라당 말아먹는다 이런 위기감이 제일 크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의 예산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십억 단위인가 십몇억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방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이었고, 불나기 전주까지도 이제 계속 이 클라우드 DR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업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이 국정자원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이래저래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조 단위의 예산을 줘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없이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몸으로 때우고 나름대로 이제
애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부 근데 이런 와중에 중앙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아니야. 정권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지금 블락이 바로 전주까지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이 DR 서버 구축을 위해 가지고 뭐 업체들 불러다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재명 그러니까 이 정부는 여기 관해서 어떤 이런 방법 전혀 관심을 안 뒀어요. 그 AI 신경 쓸 거 조금 떼가지고 네. AI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게다가 23년에 그 정부 전산망 무죄 생겼을 때 그렇죠. 뭐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고 하고 막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죠. 대통령 사과하라 그러고 그랬으면 좀 챙길 마음 있으면 챙길 수 있는데 뭐 없었다는 거지. 그때 했던 비판도 그냥 깔려고 마침 깔거리가 생겼다고 까는 거였지 나라 걱정하는 비판이 아니었던 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당시 그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이었던 거지. 용선 참사 책임 안 지고 이태원. 이태원 참사 책임 안 지고 안 물러나니까. 네. 근데 이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누구도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진정성 있게 들여다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정성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뭐 말 이렇게 막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뭐 진정성이 느껴지네. 그 연기 잘하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진정성은. 그렇죠. 행동으로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쌓인 걸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총리님이 하신 말씀이 또 명언이지 않습니까? 입을 보지 말고 발이 향하는 곳을 발이 향하는 방향을 보라고. 네네. 바로 이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케이스 하나만 봐도 뭐 국힘당이 여당이었어도 내버려뒀던 문제고 방치했던 문제고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방치됐던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화재가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은 그럼 과연 여기에 왜 관심을 안 뒀을까? 답은 뻔하죠. 관심 둬봤자 어떤 자기 인기에 도움이 안 되거든. 딱히 티가 안 나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조단위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뭔가 국민의 삶이 나아지니까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이 안 나면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든 못 돌아가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직 전체가 그랬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 거지. 이게. 네.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 하나만 놓고 봐도 좀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과연 이 국정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끝나는 일일까? 많은 분야에서 또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티 안 나지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이 정권이 과연 제대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예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네네. 문민정부 때 일어났던 여러 사고들, 네. 뭐 성수대교라던가 그렇죠. 네. 삼풍백화점이라던가 네. 그런 사고들이 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게 그 김영삼 정부가 뭐 성수대교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성수대교는 뭐 박정희 때 지었던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만약에 최소 지금 정도의 어떤 그 관리 안전진단 같은 거, 관리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은 그래도 뭐 사고가 나기 직전에 뭔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막거나 그런 게 생겼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그 사고까지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뭐 100% 지금 이재명의 잘못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이재명은 직전에 민주당 야당의 당대표로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위험이 있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23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모처럼 그 경기도지사 때 했던 플레이 나왔잖아요. 가만히 있기.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괜히 그 관련자들, 그 실무자들 문책성 발언이나 하고. 뭐 불이 안 꺼지네요. 뭐 이런. 그런 소리 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등. 안 하고는 안 했지. 일주일 안에 보안 조치 마련해서 뭐 다들 부처별로 보고서리라 이딴 소리 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네가 관심을 안 둔 거 아닙니까 이 인간아. 책임감을 가져야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알 수 있었지. 알 수 있었죠. 아니면 그때 말했던 게 뭐 그냥 두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주디만 나불나불 한 건가. 23년대에 행안부 붙잡고 그렇게 팰 때는 그냥 그러니까 뭐 막을 수도 있었고 충분히
네네. 혹은 이제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더 빠른 대응책, 네, 뭐 예. 대응책을 충분히 아니면 사고 수습 네, 뭐 이런 게 작동하게 만들지를 못한 거죠. 네. 이제 이재명이 정신의 신경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느냐 보면 이제 결국은 티나는 일에는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은 에이펙 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에이펙이 이제 11월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추석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9월 30일 날 국무회의를 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이 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때 이제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제 역할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바나나 이거 실제 발언한 거 보면 진짜 기도 안 차거든요. 아, 그 바나나. 네. 보셨어요, 이거 바나나 영상? 아, 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나나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지? 뭐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수입 물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 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농식품부 장관이 23년부터 우리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좀 안 되는 환율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바나나 값이 오르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말이 되냐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수출국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바나나 가격을 다르게 수출하냐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달러 받아도 당연히 다르지. 환율이 다르니까. 환율이 다르니까. 그럼 어거지를 막 쓰는 거야. 그러면서 웃긴 게 일본인 척하고 사오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땐 개소리도 하면서 이제 그 장관도 대답도 웃겼지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 일본 파는 가격이랑 물론 그거는 일본이 바나나를 훨씬 많이 사가면은 좀 더 싸게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차치하고 뭔 개소리야. 일본인 척하고 사오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바나나가 제일 제일 안 올랐어요. 그동안에 오른 거 따져봐도. 그리고 아직도 바나나는 기한 간당간당한 거 이제 갈변하기 시작한 거. 네네. 그런 거 떠리타임에 가면 한 송이에 1,000원씩 팔아요 아직도. 요즘 1,000원, 1,200원 상태 좋으면 2,000원까지는 팔던데 네. 바나나 가격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근데 바나나에 왜 꽂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소리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유통사들이 담합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섣불리 대통령의 작자가. 네가 뭐 다 알아? 뭐 신이야? 아니 근데 이제 이 유통사들이 담합해서 그렇다. 이 결론 자체가 이 농산물 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늘 제기하는 이제 말 아닙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질문 아닙니까? 유통사들이 다 중간에서 다 해쳐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농축산물이 현지 가격에서 파는 가격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는 손해보고 파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그러고 생산자는. 네. 그러면 결국 유통업자가 다 먹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론의 편승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보고 섞어서 집어넣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네네. 그런데 9월 30일이면 이거 서버 풀라고 난 뒤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딴 소리 나고 있는 거야, 추석 대목이라고. 하지만 지금 온 국민의 추석 명절상에는 왠지 그분이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런 분위기긴 하죠. 하여튼 뭐 담합은 이런 거 뭐 담합이라던가 뭐 매점 매석 이야기도 합니다. 뭐 조선시대 때 매점 매석하면 사형도 시켰다. 참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딸들은 일하는 고딩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형. 뭐 사이다고 뭐 친서민적이고 뭐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의 언어? 그렇지. 개딸들의 언어지. 개딸이 좋아하는 언어. 민생의 본질을 따져봐도 사실 바나나 가격 가지고 이딴 소리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국정자원 문제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 백업 서버 확충하는데 그 조단위 예산 확보해서 편성하는 게 훨씬 민생을 위한 길입니다. 사실상. 옛날에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배추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금치가 됐던 시절이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이 그랬단 말이야. 양배추로 김치를 그때 그래서 그 군 전역자들이 엄청 들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저랑 비슷한 군번들 특히 이제 그 90년대 군번들, 90년대 군번들이
그 양배추 김치를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배추 파동 같은 거 나가지고 배추가 비싸져가지고 네네. 군부대 식탁에 대체 식품으로 양배추 김치가 올라온 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중국산 배추도 별로 없을 때라서 네, 더 그렇죠. 방법이 없었겠다. 네, 대체할 수 있는 중국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양배추 김치를 엄청나게 먹었는데 맛이 정말 끔찍해요. 영나와. 네네. 그래서 양배추를 김치 담근다 그러면 이 학대는 군자력자들이 많거든. 네네. 근데 이명박이 그 소리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저도 기억난 게 그 제 작은 형도 현역 그때 30몇 개월 나왔는데 아무튼 현역 출신인데 네네. 면접 때 만났는데 막 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양배추 김치를 유통을 시킨데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대통령이 그래서 그 새끼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있었네 이미. 네. 참 이거는 뭐 데이터 좀 국정자원 문제나 해결을 하라고요 진짜로. 거기다 어떻게 예산 확보할 건가 그걸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조 단위로 필요하다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해놔도 티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도 잘하려고 한 거였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굉장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돈 쓰고 싶어도 정말 중요한데 말도 못 꺼내고 막 골머리 썩히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부처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정부 기조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점에서는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돈 안 쓰는 거는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비판받았던 게 그러니까 또 돈을 그렇게 안 쓴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많이 줄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계속 어쨌든 예산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제 세입이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적자 재정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상한 걸 자꾸 줄인단 말이야. 네.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네. 아니 꼭 필요한 것들을 네. 막 줄여버린단 말이야. 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R&D 예산이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많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하지. 맨날 내란 뭐 얘기하면서 그냥 윤석열만 때려잡으면은 뭐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사실은 이 국정자원 서버 분산 문제. 네네. 만약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거 내란 수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프레임이 자격 먹혔을 거예요. 차라리. 왜냐면 윤석열이 놓친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국정 개판으로 한 하나의 케이스다. 그렇게까지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이 새끼들도 자기들 인기에 도움 안 되니까 안 해.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똑같은 새끼인 거야. 네네. 내란 타령할 자격도 없는 거야. 네. 자, 이어서 이것도 지금 골 때리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네. 배임죄를 이제 폐지한다고 이제 전면적으로 나왔어요. 네. 9월 31일 날 이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혁신을 막는 과도한 어떤 제도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가?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배임 아니 주식회사를 운영해야 배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중소기업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기업은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과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완전히 없을지는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장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신뢰하는 법률가시죠. 장덕천 시장님이 관련해 가지고 31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국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법원이 배임죄로 보지 않습니다. 폐지가 논의되던 것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였습니다. 아래는 배임죄의 극히 일부 사례만 나열한 것입니다. 배임죄 폐지되면
모두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 2 유형의 배임으로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유형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회사의 계약 담당 직원이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 회사의 직원이 법인카드로 2억 원을 사적으로 소비해 회사에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은 그 대장동이고 네. 과천더위에 몰아준 거. 네네네. 그다음에 2는 이제 이재명 그 법카 긁은 거 그게 되는 거죠. 네. 사적 유형. 자, 3.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이 성과급으로 5천만 원을 받아야 할 친한 직원에게 이를 알면서 100억 원의 성과급을 주어서 회사에 99억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도 있나 보네. 네. 그다음에 4. 회사의 직원이 자기가 아는 업체로부터 5억 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부러 100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을 지급하여 회사에 9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5. 은행 직원이 대출을 보면서 담보 가치가 10억 원인데 이를 알면서 이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하여 은행에 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네. 그다음에 6. 회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투자를 위해 투자 분석을 하고 그곳에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2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자, 뭐 5가지 경우에 비해서 마지막은 좀 경영상에 그냥 경영상 판단 미스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는 현재는 이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게 이제 배임입니다. 네네. 으로 처벌되지만 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고 네. 2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네. 2는 현재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지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죠. 1, 3, 4호는 이제 특경법상 배임이고, 네네네. 2번은 형법상 배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거다. 네네. 조금 다르죠. 네. 아마 액수 때문인가? 네. 10억 기준이던가? 네. 액수면은 네. 어쨌든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6은 그러니까는 그 판단 미스. 네. 이거 돈 벌 줄 알았는데 200억 손해 본 거. 네. 이런 식의 것은 배임죄 현재에도 처벌받지 않는다 네. 이겁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명확하지. 범죄란 말이지. 네, 범죄지. 네. 이게 뭐 판단을 잘못해? 뭐 그런 게 아니야. 고의로 다 나머지는 다 고의로 한 건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뭐 법인카드로 막 사적으로 막 긁고 다니고 이거 판단 미스가 아니잖아. 카드에 헷갈려가지고 막 그럴 수는 있겠지.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계속 막 2억 원 막 몇억 원이 될 때.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카드 긁었는데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손을 잘라야지. 손이 미끄러지니까. 아무튼. 그러니까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뭐 기업 개소리라는 거지. 그렇죠. 뭐 기업 활동 위축된다. 뭐 기업은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뻔히 이상한 거 아닌데 뭐 10억이면 살 거를 막 100억 원에 사주고 담보를 뭐 이거 담보 가치가 20억밖에 안 되는데 막 200억 은행이 200억 대출해주고. 그 이제 그러면서 중간에 리베이트 띄먹고 이제 물론 띄어먹겠죠. 아마도 다 이제 띵가먹고 그런 거지. 이게 여기에서 무슨 기업의 혁신이 나오냐고. 그렇습니다.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결국 그러니까 이재명이 맨날 하는 얘기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나라에 눈먼 돈이 많다, 새는 돈이 많다. 예. 그런 것들만 잡아도 복지하는데 예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배임죄 없애면 그런 새는 돈이 한 몇십 배는 늘어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다 시킨까 생각만 하고 머리만 굴리게 되는 거야 결국. 그 말을 또 허경영이랑 같이 했죠. 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아무튼 이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조차 이 배임죄 폐지에는 지금 반대 성명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강력하게 성명을 냈더라고. 이게 맞지. 네. 이게 맞는 거지. 그래도 그 참여연대조차 거의 이재명 친위대처럼 굴었던 그 참여연대조차 이거는 이건 좀 이거는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간다.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와중에 또 이재명이 이제 뭐
그 3심제 거의 3심제 폐지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것도 관련 법안 또 민주당에서도 입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 헌법소원을 해서 사심제로 만드는 것도 네, 사실상의 사심제 하나 있고, 네네. 그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상고해가지고 뭐 그 재판비로 뭐 서민들이 고통받는데 일단 개소리를 했단 말이야.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만들어야 네. 된다. 그래서 그 항소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재판 끝나게 하는 그런 법안. 그럼 뭐하러 3심제가 있냐고. 그 3심제를 없애자는 법안이 지금 법안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3심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4심을 왜 해?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진짜로. 안 했죠. 이렇게는 안 했지. 나는 지금 전두환보다 이재명이 더 악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위험합니다. 하는 짓이. 예. 사회를 더 심각하게 파괴시켜 있다고 봅니다. 네. 전두환과 민정당보다 더 해로운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자, 이 와중에 이제 앞서 그 비씨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주삭 밥상에 아마도 이 사람이 오를 것 같다. 아, 네네네. 김현지 씨. 네네. 결국은 지금 이제 국회 국정감사 국감 때 이제 출석 안 하는 걸로 거의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이제 출석하네 안 하네 그러다가 그저께였나 갑자기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했죠. 네, 인사를 단행을 해가지고 인사를 단행했는데 잘린 사람은 없고 네. 새로 들어온 사람도 없고 돌려막기가 됐죠. 이렇게 돌렸어요. 3명을 돌렸지. 네. 예. 그래서 지금 김현지 씨가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 비서관으로 네. 갔고 1부속실장은 대통령 바로 담당하는 거야. 네네. 2부속실장은 영부인이고 군경씨 네. 예. 하고 이제 네. 그런 건데 김남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김남준이 누구냐면은 성남시 케이블, 그러니까 네. 성남 아름방송에서 앵커를 했던가 뭐 하여튼 그랬던 애인데.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이재명 눈에 잘 들었는지. 김현지 눈에 들었어 거기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쭉 이재명과 함께 갑니다. 그렇죠. 이재명 라인으로 갔죠. 성남시 경기도청 하고서 이제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온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보이다가 얘 들어온지 몰랐었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거기가 이제 부속실에 있다가 네네네. 갑자기 이제 대변인이 되고. 예. 공동 대변인이 됐죠. 네. 근데 사실상 강유정 나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수도 있죠. 모양새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좀 계속 말리고 있었죠. 네.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오바제를 하다가 말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말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국가기록물 훼손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 크죠.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이제 나가라는 것 같은데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고. 네. 사실 그 자리를 안기령이 매우 노리고 있었다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들한테 네. 강유정 대변인 뒷담화 까다가 걸렸대. 걸려가지고 정말 걸려가지고 진압당했다고. 누구한테? 강유정한테. 강유정이 현피 떴나? 진압당했다면은. 그러니까 그럴 일 절대 없다.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식으로 됐대요. 너한테 힘이 갈 일은 없다. 네. 그리고 정말로 그런 분위기로 잡혀 있었고, 그러니까는 뭐 안기령이 막 하여튼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막 실수를 하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거 아니야. 안기령이. 사실 좀 저도 제가 보기에도 좀 체급 차이가 나는 게. 네. 강유정은 대변인 온다고 배지까지 내려놓고 왔잖아요. 비례로 있다가 아마 비례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근데 안기령은 지역구에서 등신짓 하다가 떨어진 케이스 아닙니까? 웬만하면 안 지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인재근 지역구였죠 거기가. 네네 그렇습니다. 거저 먹으라고 줬는데 옆 지역구 가가지고 선거운동 하질 않나. 옆 동네. 그래서 등신짓 해가지고 지 복을 지가 차버린 그런 수준인데. 네, 주민분들이 왜 오셨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데. 마을에 가서 막 노래하고 그러는데 옆 동네 가서 그러고 그랬다고 하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현지 씨가 이제 제일 부속실로 가면서. 네네. 가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을 했어요. 국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출석한다. 그랬는데 민주당 측이 역시나 제일 부속실장은 출석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그랬죠. 출석 안 하는 걸 잘라버렸어요. 핑계가 그거죠. 그러니까는 대통령 옆에 계속 지근거리 있어야 되니까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은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없기도 하고. 네. 예. 딱히 불러서 뭘 물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지금 굉장히 국가의 요직에 있잖아요. 고위직이고 요직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사람에 관해서 너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네네.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생활 수준이 아니라 공개되어야 될 정보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또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뭐 간첩이라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고향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고향 안 나왔죠. 예. 광주로 추정된다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끄지른 예. 글 때문에 뭐 예. 자기가 고향인 광주를 뭐 이렇게 예. 찾아가서 뭐 누구도 만나고 예. 그 게시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네, 광주 아니냐 이제 예. 그런 건데. 출신 대학도 얼마 전까지 뭐 두 개 정도로 신구대랑 상명대였나 뭐 아무튼 그렇게 네네.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상명대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것도 더블 체크가 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명대가 좀 그럴싸한 게 그 네. 우리 당을 지나갔던 박원석 전 정의당이 이제 안 없지 그 네. 사실 하여튼 박원석 전 의원 네.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 사람 상명대 뭐 어디 나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성남시 그 시민 단체에다가 네. 추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랑 다리 놔준 자기라 그랬잖아. 네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쪽이 더 신구대보다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네. 근데 아무튼 뭐 출신 대학도 제대로 지금 안 드러나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시민운동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그 허위사실 유포 문자를 실시기에 보낸 걸로 뭐 그 전과 있잖아요. 전과 1범이잖아요. 거기도. 예, 벌금. 네. 그 전과 기록도 이제 얼마 전에 백총이 그 판결문 입수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죠. 네네. 그건 유명한 사건이죠. 그 네. 성남시 지역 언론에서도 성남일보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크게 났었고 뭐 300몇 건이더라? 3만 건. 3만 건. 네. 3만 건을 갖다 뿌려버리니까 그때 그리고 선거가 그렇게 선거랑은 상관없었나? 어쨌든 선거랑 상관이 있을 걸 그거. 당시 이제 한나라당 성남 시의원 네. 비방한 거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지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이 국가 요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력에 따라서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숨겨놨던 거예요. 그게 검증의 영역이죠. 네, 그게 검증이라는 거고 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성남시 이전에는 성남시에서도 사실 잘 제대로 안 돼 있지. 그렇죠. 예. 그나마 뭐 정진상 이런 애들은 사인이라도 있지. 지가 뭐 정책실장인가 뭔가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모든 성남시의 정책 정진상 안 거쳐서 가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한테까지 가는 전에. 그렇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다 사인 남아 있고 네. 뒤에서 수작 부리고 뭐. 근데 김현지는 그런 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있는 게 그 경기도 시절에 하드디스크 파쇄하라고 그 전화 통화 한 거 남은 거 녹취록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근데 그렇죠. 항상 소문은 있었어요. 그 경기도 의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은 다 지우고 이렇게 네.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문서만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네. 이거를 다 지우고 한 게 김현지 거쳐서 했다는 보도가 있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경기도청 시절에 성남 때 붙었나 경기도청 때 붙었나 아무튼 그렇게 붙은 별명이 그 이제 관가에서 얻어들은 별명이 제초제였다고 하는데 김현지 별명은 저는 그게 제초제가 아니라 그라목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약. 예. 아니 그라목손은 제초제예요. 제초제인가? 근데 이제 지금은 판매 중단됐죠. 하도 그거 마시고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매가 중단된 독한 제초제인데 그래서 왠지 김현지 과거 별명이 그라목손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그 보도되기는 제초제였다. 네. 그런 식으로 다 지워버리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결국 출석 안 한다고 계속 튕기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그 주변 어떤 신상 같은 것들이 더 캐내어져 가지고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정식이랑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 하고 있는 우상호가 네. 방송에 나와서 네. 뭐 총무비서관을 했던 거는 이 대통령실의 초기에 네. 시스템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김현지가 총무비서관 역할을 하면서 그 체계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서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무슨 뭐 조직 구성의 달인이야?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대통령실이라고 대통령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대통령실이나 뭐 옛날 청와대나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진 않겠지만 디테일이 좀 다른 건 있겠지. 네. 하지만 무슨 자리 무슨 비서관이 있고 무슨 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왁구가 대략은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체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요. 건방지게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이재명도 그거 써먹었잖아 자기. 뭐 그렇게 따지면 준비된 김현지가 되겠네. 그렇지. 김현지가 준비돼 있던 거지. 아니 그거는 오히려 그 만사현통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인정하는 꼴이야.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더구나 이렇게까지 숨기는 걸로 뭐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가 제일 많아요. 김현지의 입을 단속을 할 수가 없다. 무슨 네네네. 과격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추론들이 많습니다. 문자 3만 건. 네. 어. 뭐 그부터 해가지고 뭐 성격이 다혈질이다. 전쟁입니다, 의원님. 그런 반면에 또 한겨레는 성환용이랑 또 누구더라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김현지 만나고 왔는데 사람 착하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딴 개소리는 좀 씨발 개인적으로 만나면 누구든 착해요. 씨발 그거를 지금 어휴. 연예인 아니고서야. 그것도 연예인 중에서도 좀 또라이 연예인 아니고서야. 그렇죠. 인터뷰 하면은 웬만하면 착한 척 해야지. 전두환도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치 사적으로 얼마나 좋아. 용돈도 잘 주고 그런다니까. 용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 그 옛날 그 부하들 군인들한테 다 그 집 줘가지고 그래. 막 과천 이런 데다가 막 단지 만들어서 다 잘 살게 해줬잖아. 장난 아니지. 걔들한테 물어보면 전두환 정말 좋은 사람이지. 완전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 하지만 사적으로 만나도 이재명은 족같을 것 같긴 해. 아무튼 오늘 추석 특집으로 원래 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 사설이 어쩔 수 없이 기네 또 이렇게 됐네요. 네. 본 이야기로 후딱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네. 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늘 하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1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굴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인트로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총리님이 이제 지난 9월 8일 날 이제 소개글을 올리셨던 책,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이제 그 소개글 보고 나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비시님 다 읽어보셨어요 이거? 아니 다는 못 봤어요? 예, 예. 이게 한 600페이지 정도 되죠 총. 네. 분량도 꽤 되고 좀 책이 하기가 좀 이렇게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닙니다. 이거 좀 예, 맞아요. 시간 예. 들여가지고 좀 꼼꼼히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긴 해가지고 완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책 뭐 지금 이 시국에서는 상당히 좀 특히나 이 시국에서는 많이 유효한 이야기들 싶어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네. 큰 줄기는 총리님께서 다 잡아주셨어요. 예, SNS에 네. 읽은 일단 그 큰 줄기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600페이지에 저도 일단은 대충 제목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훑어는 봤는데 네. 이제 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탄탄한 그 뭐 근거들. 그래서 이제 예. 그 총리님 그 SNS 글이 상당히 또 역시나 전공을 짚은 그런 또 좋은 글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책 읽으시기 부담되시는 분은 그 SNS 글만 몇 번 읽어보셔도 되긴 합니다.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요약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 이제 저자가 이제 피터 터친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57년생이고 모스크바 출생입니다. 네, 네. 그랬다가 이제 75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미국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니고 이제 옛날 소련 출신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77년도에 망명하는구나. 그래서 네. 75년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생물학부에 입학했으니까 상당히 이때도 이제 그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모스크바, 네, 그렇죠. 모스크바 네. 대학 생물학부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전공을 보면 좀 다양합니다. 수학, 진화생물학, 생태학, 게임이론 같은 네네.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 주로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역사학가 지금 이제 다루는 학문으로 분류되는 건 역사학자, 사회과학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코네티컷 대학교의 생태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수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좀 다채롭죠, 여러모로 보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랑 이과를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이제 77년 그 망명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때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살게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뉴욕대에서 생물학 박사도 따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지냈는데. 현재 타이틀로 보면은 이론 생물학자인데 역사학 학위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 생물학자로서 어떤 그 방법론들을 가지고 역사의 어떤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주요 연구 분야가 이제 클리어 다이내믹스로 불리는 이제 학문입니다. 이걸 이제 책에서는 역사 동력학으로 네네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클리어라는 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역사의 뮤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스는 동력학이니까. 그래서 역사 동력학. 네, 역사 동력학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문 위키피디아에는 클리어 다이내믹스를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진화, 경제사, 기후 측정학, 거시 사회학, 장기 지속 기간 동안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역사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분석 등을 통합하는 연구 분야. 클리어 다이내믹스는 역사를 과학으로 취급해서 클리어 다이내믹스 연구자들은 제국의 흥망성쇠, 인구 급증과 침체, 종교의 확산과 소멸 같은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여 수학적 모델로 변환하고 모델 예측을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어떤 역사 현상들에 관해서 공식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식들을 가지고 기존의 역사적 과정들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얼마나 들어맞는가 그걸 네.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공식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네. 요즘은 이제 우리도 종종 쓰지만 네. 뭔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사건이 보도가 되면 네. 야, 이 망조가 들었다. 그렇죠. 이러는 건데 네. 이거를 아예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말 망조가 들었는지를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망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과학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동력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네. 이 양반이 원래 하던 게 생태학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물의 어떤 그 동물의 그 생태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모델링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제 그 생태들을 연구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동력학이나 혹은 역학, 공학, 심지어 과학,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이것들이 다 예측의 영역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공학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플러그에 전기를 꽂으면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플러그에 전기를 꽂는 이유는 전기를 꽂으면은 플러그에 이걸 꽂으면은 일로 전기가 통해가지고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가 켜질 거라는 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다는 걸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 앞으로 일어나는 일 예측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확립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짐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어렵다. 좀 어렵다. 설명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는 이 전기를 가지고 네. 뭔가 뭐 모터를 돌린다던가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내고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전기 기구 네. 그게 이제 또 나중에는 반도체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뭐 컴퓨터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보통 미사일 쏴가지고 얘가 이제 어디에 딱 명중할 수 있게 계산하는 거로 많이 쓰였죠. 이제 네. 아주 이제 복잡한 건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역학의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만류인력을 예로 들어봅시다. 아니면은 네네네. 뭐 사고가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식을 만드는 건 뉴턴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식을 통해서 두 물체 간의,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 간의 어떤 관계를 증명하는 게 뉴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두 물체 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그 공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예측이라고, 그죠? 그렇죠. 예측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뉴턴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 과학자들이 네. 천체의 움직임을 다 이제 계산을 해냈죠. 그 계산을 해내고 실제로 실증해 보니까 거의 들어맞더라. 그렇죠. 별들의 움직임이 이제 딱 그려진 거지. 과거에는 그런 별들의 움직임을 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저 별은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예언이 됐지만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 확립이 되고 나서는 근데 공식이 집어넣으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측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학이 된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결국 공학은 예측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동물의 어떤 생태 같은 거를 파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 작업을 이제 인간 역사로 넓힌 거예요. 확장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터친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쓴 책이 나온 책이 이 책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양반 그래서 이 양반 예측이 좀 들어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2010년도에 이제 터친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40개의 결합된 사회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40개 항목의 데이터를 가지고 2020년대에 들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를 10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우리 2020년 이후에 이렇게 개판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 솔직히. 그렇죠. 네네. 그때 우리는 막 문재인 대통령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할 때였고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좀 우울했지만은 뭐 국제적인 정서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2017년에 다시 문재인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했고 뭐 국제적인 정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2025년 좀 그때부터 한 7, 8년 지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도저히 예측을 못했죠. 근데 이 양반은 2010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네네. 본인이 만든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2020년대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트럼프 이제 대선 캠페인의 성공을 부정적인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증거로 인용을 했고, 뭐 문명화된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적 규범이 전례 없이 붕괴되었다. 이걸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지도자가 불평등을 줄이고 연구에서 추적하는 사회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네네네. 미국의 정치적 심리적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들어맞았죠. 뭐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시 이제 바이든으로 돌아갔지만은 별로 이제 미국 사회 혼란이나 대립 구도 양상이 잠재워지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미국 민주당 측에서 PC
그걸 뭐라 그랬지? PC주의 운동을 뭐라 그랬지? 워크 운동 같은 걸 벌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많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하려고 푸시했지만은 반반만 일고 실패를 했죠. 그래서 뭐 계몽 말하자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계몽이라면 계몽운동이면 계몽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혀 들어먹히지 않았고 반발심만 더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됐고 지금 상황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그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책에서 짚는 국가 붕괴의 주요 원인이 뭐냐 이거 한 번씩 봅시다. 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꼽는 게 엘리트 과잉.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라는 게 그 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이 될 포텐셜이 있는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라는 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그렇죠. 엘리트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엘리트가 과잉된다. 그래서 이제 상층 계급이 과잉 배출돼 가지고 상층 계급이라는 게 뭐 정치인 혹은 고위 관료, 전문가, 부자인데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졸부들 네, 이런 네. 사람들이 과잉 배출돼 가지고 권력과 자리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통 엘리트와 반 엘리트, 그러니까 그 정통 엘리트에, 그러니까 엘리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적절한 표현은 여기도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네. 이 책에서도 카운터 엘리트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반 엘리트 하면은 왠지 엘리트에 반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 이런 그쵸.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 있고 그 기득권 주변에 있는 그렇죠. 다른 엘리트. 기득권을 지향하지만은 기득권에 들지 못하는 저는 이제 잉여 엘리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럼 우리는 잉여 엘리트로 용어를 정합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통 엘리트와 잉여 엘리트로 이제 엘리트 그룹이 분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잉여 엘리트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계속. 네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도 점점 더 격화되고 심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래서 이제 소수 엘리트가 부와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 시민은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도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소수가 쥐고 있는 부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이제 미국 케이스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 190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그 부자였던 사람들,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사람, 뭐 록펠러 같은 사람. 네. 그 사람 재산이 그 재산 총액이 미국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뭐 몇 배들 100배였나? 뭐 그 정도 된다.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이던가 뭐 노동자 100명의 연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는 환산됐다고 치면은 이게 뭐 몇 번의 그 침체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만 배 수준이에요. 100배, 몇천 배도 아니고 지금 미국 최고 부자들 장난 아니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백만장자 그렇죠. 하는 게 그 네. 미국의 100만 달러 정도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라고 그러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 슈퍼 총리를 만드는데 겨우 600만 불이 필요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100만 달러가 돈이야 뭐 사실 큰 돈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100만 달러로 그 제대로 된 잘 나가는 동네에서 집 한 채도 못 사. 100만 달러가 그랬죠. 10몇 억이잖아. 서울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이제 빌리언웨어도 뭐 이렇게 막 좀 그렇죠. 예. 그렇죠. 빌리언에도 많아지고.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는 억을 뭐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았잖아. 그 보통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서 이제 뭐 이제 가족 친지들끼리 이야기하면 돈 되는 게 천만 원 단위 이상으로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몇천만 원 그러면 몇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사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언제부터 그 억거리더니만 이제는 억 단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죠. 서울시 그 중위 가격 아파트 그렇죠. 장난 아니잖아. 그다음에 뭐 로또 당첨돼봐야 야 이걸로 서울에 집 한 채도 못 사겠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분명한 건 이 아파트 가격은 한 201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뛴 게 맞아요. 네네. 그래 따져보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뛴 것도 부인 못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가파르게 뛰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10억 안 했거든. 10억 그러면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10억 넘어가는 게 그냥 뉴노멀이 돼버린 그런 2019년부터 뉴노멀이 됐죠 본격적으로. 코로나 전부터
있다는 면에서 네. 코로나 핑계도 되기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별로 넘어갔지만, 네. 자, 어쨌든 이제 엘리트 과잉 다음에 뽑은 것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네. 뭐 경제 양극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의 악화. 이것도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뭐 사회적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혹은 긴축 재정으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세입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는데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 이제 뭐 세입 이러면 국가 지출을 줄인다고 해도 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네. 그 결과적으로는 국가 운영이 취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러니까 즉 중산층이 줄어들면은 세입 요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프랑스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좀 차이가 있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식민지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해먹었단 말이죠, 애들이. 그랬죠. 네네네. 그러다가 식민지 장사 완전 끝난 게 2010년대 이후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뭐 말로는 독립시켜줬다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귀속이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거기서 많이 뽑아 먹으면서 그걸로 탱탱탱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끊어지고 나니까 그 각종 복지 부담이 이제 지금 MZ 세대들한테 몰리면서 사회적 불만이 터졌다. 이것도 이제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종종 소개시켜 주었던 드렸던 그 박정훈 앵커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크롱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과감하게 어떤 기업 활동을 활력을 주려고 세금을 많이 깎아줬죠. 세금 법인세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들한테 걷던 세금도 많이 깎아줬다고 해요.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하고. 왜냐하면 프랑스가 부의 이탈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도 그건 안 들어먹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다고 그 기업이 뭐 법인세나 부유세를 또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허리띠를 전부 다 졸라맵시다 이러니까는 프랑스 일반 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특히 이제 야, 네가 세금 깎아줘가지고 정부 재정이 안 좋아졌는데 왜 우리 보고 그거를 보태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국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뭐 근무했던 게 언제야? 뭐. 그러니까 20년 전이고 그때 98년이잖아. 지금 세대는 또 다르지. 또 다르죠.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도 있고. 금이 없어. 나는 금이 없어. 그래, 나도 금이 없어. 그래, 뭐 낼게 없어. 금이빨도 없어. 달러도 없어. 아이고 참. 어쨌든 뭐 조금은 이해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위하고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시위하는 거는 이해되는 면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뭐 누리지도 못했는데 덤태기만 쓰게 생겼다 이러고 들고 나온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쪽도 프랑스도 결국은 이놈의 4055이 문제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다 헤쳐먹고 지금 입 꼭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제일 치사한 세대가 되는 거지. 참. 자, 그래서 엘리트 과잉 경쟁과 이제 정치 불안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정치 권력에 접근하는 엘리트 집단의 과잉 경쟁이 결국 이제 정당 내부 분열, 정치적 극단주의, 사회적 갈등 심화 같은 거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은 할 것도 없이 지금 민주당 꼴을 보라고요. 집권에 있는데 저당이 지금 하나로 뭉쳐 있습니까? 민주당 하나로 뭉쳐 있다고 보여줘? 일단 정부랑 민주당은 확실하게 분리돼 있죠 지금. 분리는 돼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는 지금 정청래랑 추미애랑 다 그냥 동상이몽하면서 자기 정치질 한다고 당 찢어먹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 한 지붕 아래 있죠. 한 지붕 아래 있는데 이게 이제 과잉 경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과잉 경쟁하고 있는 거죠. 개딸을 향한 과잉 경쟁. 그리고 이제 그 과잉 경쟁을 통해서 내부 분열이 이제 야기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과연 그게 매우 즐거울 것이냐, 아니면은 달가울 것이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데미지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부 분열 과잉 경쟁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개딸들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가 횡행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극단주의라는 건 결국 타협이랑 봉합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경종이 그 개딸들한테 지금 대가리 받고 사고하는 것도 이런 극단주의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주도권 경쟁에서 도태된 반 엘리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잉여 엘리트들이 대중의 불만을 선동하면서 정치 진입을 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앞선 페이지의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권력을 잡는 과정의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렇죠. 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낚았지.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네. 이러면서 포퓰리즘을 막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런 거죠. 이제 잉여 엘리트, 그 잉여 엘리트가 선동해서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로 작용하면서 이제 새를 불러나갔는데 이 잉여 엘리트가 이끄는 집단들도 대부분 보면 잉여 엘리트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이전에 저는 김어준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잉여 엘리트의 어떤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발현된 최초의 이제 그 잉여 엘리트가 김어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 뭐 김어준 어디 나왔지? 홍대 나왔나 뭐 아무튼 서울에는 괜찮은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잠깐 다녔나 그랬어. 네네네. 그래서 뭐 때려치고 뭐 언론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주류 언론에 들어간 적 없고 제대로 인정받은 적도 없어요. 그때까지. 낙검수 이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방에서 떠들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주류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희한한 목소리 내고 네. 그러면서 문화평론가질을 했죠. 네. 네. 그러면서 뭐 방송에 뭐 좀 얼굴을 비춘 적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험악한 얼굴 박제된 게 좀 있더라고. 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나온 담론을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반지성주의입니다. 네네네. 김어준이 소위 말하는 무학의 통찰을 내세우면서 네. 반지성주의를 내세웠고, 근데 이 반지성주의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엘리트 과잉 경쟁 혹은 이제 그 반엘리트주의 혹은 뭐 잉여 엘리트들의 어떤 그런 담론이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주의라는 게 엘리트들의 어떤 담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게 이제 반지성주의가 되는 것이고 무학의 통찰이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이 말하는 그 무학의 통찰이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갖는 상징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나중에 어떤 이 시제를 역사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된다면은 무학의 통찰이라는 게 하나의 역사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반 엘리트들이 선동하는 대중들 또한 이제 도태된 엘리트 그룹이고 잉여 엘리트들이고 이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치는 협력 대신에 극단적 대립과 제도 마비만을 이어가게 된다. 극단적 대립만이 고착돼 버리니까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제도 마비만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생각해보면 너무 깝깝해. 답이 없어. 이 책에서도 결국 뭐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이따 뭐 결국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이 있긴 한데 결론도 사실 그렇게 딱 부러지고 속 시원한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런 식의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이 학문 자체가 어떤 확실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위험의 징조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거기서 각자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가 부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경제 불평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불만이 이제 야기가 되겠죠. 네. 증가가 되겠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엘리트 과잉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이 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 양극화와 폭력적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이랑 엘리트 과잉 경쟁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를 불러오고 그걸 양극화가 이제 폭력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어떤 뭐 인구 계층 요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 같지가 않아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흐름은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국가 재정 위기. 그래서 이제 국가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국가 재정 위기가 오면 당연히 국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제 붕괴까지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국가 붕괴 과정입니다. 자, 뭐 그래도 미국 정세는 대충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이제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또 프랑스의 국가 마비 시위, 마비 운동 같은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요 앞서 말씀드린 5개 단계 국가 붕괴의 과정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설명이 다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해하면서 그 우리 화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탈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화가 있어야 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작동하면은 불이 난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작동을 안 해도 체제 붕괴까지는 사실 가지 않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 양극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시에 정치 양극화가 같이 있으면 그게 서로 호응을 해가지고 이제 진영과 진영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이제 그 선후 관계도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 놨는데 일단 경제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 양극화도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지 기반이 이렇게 분열되고 굉장히 적대적인 성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비에 맞추다 보면 정치도 그렇게 양극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국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은 일단 이제 한국의 엘리트 과잉은 어떨까? 한국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고학력자 전문직 정치 지망생이 과잉 배출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권력 상층부에 닿는 기회는 굉장히 좁아져 있죠. 일단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이 우리 어렸을 때보다 대학생 굉장히 많죠. 지금 거의 20대 한 80% 넘지 않나? 대학 졸업자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 뭐 따져보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하고는 우리 어렸을 때 대학생형이 많지 않았어. 아니 그래도 이미 90년대 이후에는 대졸자가 50% 넘어갔을걸요.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9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가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꼬맹이 때. 7, 80년대엔 그랬죠. WWF 볼 때. 그 80년대 그때는 그랬지.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생이 정말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 영포티 세대, 영포티 세대 그 즈음부터는 대학생이 정말 발에 차이게 늘었죠. 네. 그 대학생들이 다 이제 과잉 엘리트라고 잉여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위에 있는 사람 서연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애들을 엘리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막 직업으로 뭐 의사라던가 뭐 변호사라던가 뭐 이런 사람이 엘리트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애초에 대학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엘리트 양성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신이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땡땡이를 쳤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엘리트에도 질이 떨어지는 엘리트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학 졸업장을 달았다는 거는 그 자체로 엘리트다라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실 사회 불만증이 되기 딱 좋은 그렇죠. 그 정도 위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기이한 구조가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엘리트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뭐냐? 이 군대에서 가끔 재수없는 저도 약간 그런 경우긴 했는데 재수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병장이 됐더니 병장만 막 내부안에 애들이 없어. 병장이 걸레질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다 누워 있어. 침상에. 애들이 없어가지고 막 참 서로 당황하는 병장들끼리 야 이거 누가 해야 되냐 막 이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트가 이제 잉여 엘리트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이제 기존 그 엘리트 분야들을 이제 그 비판하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흡수해서 세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어준, 이재명이다. 그런 인간들이다. 네네. 최근에 이제 이준석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래요. 뭐 잉여 엘리트에 가깝죠. 사실상 주류에서 밀려났으니까 한 번도 메인스트림에 들었다고 평가할 만한 순간은 그나마 윤석열 당선되던 그 시점, 당대표였던 시점, 그 정도뿐이었고, 그대로는 계속 메인스트림에 들으려고 하는데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래도 어느 한 당에 그리고 원내 정당에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메인스트림이지. 자기가 지금 이제 끌고 올라온 거죠, 그만큼. 물론 더 가야 될 게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큰 당의 대표가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뭐 굳이 있다면 남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여기까지는 그 나이 때 대단하게 꽤 업적을 이루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치고 올라온 잉여 엘리트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 주류가 많이 교체된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정치권으로 살펴보자면은 여야 모두에서 내부 분열이 잦다. 네. 지금 뭐 국힘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쪽이나 네. 잘 나가지 못하는 쪽이나 시끄럽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 언행으로 주목받는 정치인이 빠르게 성장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 있다. 아, 됐죠. 예. 이게 이제 뭐 극단적 언행 혹은 이제 포퓰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자,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불만 한국에 이것도 보면은 이제 뭐 충분히 말이 되죠. 우리나라 이제 OECD 최고 수준의 소득 자산 불평등. 그다음에 고용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자영업비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거고. 네. 부동산 가격 폭증, 뭐 비정규직 문제, 청소년의 주거, 취업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뭐 이것들이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 가지고 정치 불신과 극단적 분열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 재정과 복지 문제. 이게 이제 그 터친의 모델에서 보면은 국가 재정은 사회 안정의 핵심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고령화, 저출생으로 복지 수요에 비해서 세입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져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네. 심각하게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이 이제 장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단기적 현금성 지원 정책을 선호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터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이 재정 불안정의 전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작을 신호탄을 올린 게 문재인 정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히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내세웠던 것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입맛이 쓰지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야. 그래도 2020년에 우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거 안 된다고 했었어. 그랬었나? 그랬죠. 기억이 안 나서. 왜냐면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을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한 게 그렇지. 그게 문제였던 거죠. 당이 끌고 가려고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 리가 없는데 대통령이 등신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분열, 이제 뭐 상대 정당을 협력 가능한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폐 혹은 이제 국가 파괴 세력,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건 이제 뭐 어떤 원인보다는 이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도를 통한 갈등 조정이 불가능해지고 정치의 폭력화, 마비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뭐 이것도 뭐 그렇죠. 실제로 이렇죠. 우리 지금 갈등 조정이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도 안 되잖아. 네네네네. 법원도 파기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회가 법안 심사보다 정쟁의 장으로 기능하고 거리 시위나 검찰 수사가 정치 투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그 전조이다. 이것도 이제 뭐 터치인의 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 터친이 쓴 게 아니고 네. 아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에 터친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짚지는 않았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책 머리말 보면 한국 출간하면서 네, 올해 네. 3월달에 쓴 머리말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상황이랑 상당히 또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짚긴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요 대목은 제가 쓴 거거든요. 그냥 책으로 보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은 뭐냐? 이제 뭐 규범, 사회 규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관용, 그다음 뭐 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와 이제 구조적 긴장은 이제 엘리트 간의 경쟁, 그다음에 불평등. 네네. 이 이제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사회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균형과 엘리트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냉소, 그다음에 체제 불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정의임이 만연해져가지고 이제 확산되고 보편화된다.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이미. 이게 이제 결국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는 되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정의이면서 또 항상 조질거리를 찾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주 조져지는 게 연예인들인 거고. 입 잘못 놀리면 가는 거야 그냥. 아니 뭐 연예인들만 그러냐? 요즘 SNS에서도 입 잘못 놀리면 그냥 개인도 한 방에 작살나는 상황인데. 뭐 개인도 가고. 하여튼 가중 처벌을 받죠. 나락을 피할 수 없다. 뭐 거의 매일같이 나락 퀴즈쇼가 벌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지탱하는 기반을 약화시켜가지고 이제 사실상 겉은 민주주의인데 속은 권위주의다. 이런 상태로 이제 악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전조다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이렇게 되어버렸다. 중간 단계에 있다. 그 정도. 앞서서 이제 국가 붕괴 5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엔드타임이잖아요. 네. 그 엔드타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계로 네. 따지면은 제일 마지막 체제 붕괴인데 네. 그 마지막 단계로 착실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죠. 저는 대자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5개 단계 중에 네. 한 3단계랑 4단계 사이 정도에 지금 우리나라가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적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 불평등 완화와 중산층 복원, 정치 엘리트 경쟁 완화와 협치 구조 마련,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장기적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 굉장히 하나만한 공허한 소리이기도 하죠. 한 20년 된 소리야 이거 정치권에서도. 이거 사실상 그 공산주의가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된다. 이거는 같은 급의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강력한 지도자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경계하고 민주적 절차와 포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좀 힘 빠진다.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이제 한번 이거보다는 좀 재미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비슷한 일이 이제 발생한 게 일단 과잉 엘리트 생산의 관점으로 보면은 네. 비슷한 게 일어났던 게 물론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엘리트가 과잉 생산된 건 아니었지만 네. 그 5.16 쿠데타 같은 게 네. 그 권력 집단에 큰 충돌이 있었던 지점이다. 그리고 그게 사회적 궁핍한 상황, 사회적 혼란 상황과 연결돼 가지고 쿠데타가 성공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 군사 정부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 내부적으로 보면 떡별들이 너무 위에 많아가지고. 네, 그때 이게 심각했다 그러더라고. 네. 그 5.16 쿠데타에 대해서 정리한 이제 연구들을 이제 보니까 네. 그때 떡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정말 불만들이 초급 장교, 그러니까 한 대령 이하. 그러니까 중령만 달면 이거 진급하겠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못한다 이거.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 박정희 쪽 이 장교들이 결단을 내린 거지. 상태도 이거 뭐 영 어수선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엎어버려야 된다. 네. 나라까지 없자. 네. 위에 것만 치울 게 아니라. 그렇지. 아예 그냥 정점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자리에 앉았어. 앉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았지.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워낙에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래서 이제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로
그 국가의 수장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만, 근데 그런데도 체제 붕괴로까지 가지 않은 이유. 일단 경제적 양극화가 그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서 부의 펌프가 어느 정도 또 작동은 했다고 봐야 된다. 그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재정 위기나 뭐 이런 것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체제 붕괴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박정희 독재 정권이 꽤 오랫동안 유지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 잉여 엘리트라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군 내부적으로 보면 잉여 엘리트가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잉여 엘리트가 많이 막 양산되던 시절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때는 엘리트가 귀화된 시절이었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쿠데타 세력에 이제 동조하는 그러니까 동조하는 여론도 대부분도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배 복종 관계에서도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 잉여 엘리트고 김어준이 잉여 엘리트인데 개딸도 잉여 엘리트고 털빠도 잉여 엘리트예요 다. 그러니까 잉여 엘리트 중에서 잉여 엘리트의 대표가 나온 거야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구조라서 그때랑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래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60년대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심화되지 않은 게 그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따져보면은 일단 경제 양극화가 꽤 진행된 상황이죠. 물론 그 엘리트도 과잉 생산됐어. 과잉 생산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재명과 뭐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았는데 뭐 얘네들이 뭐 유능하다던가 예를 들어서 상상 속의 저 세계야. 네. 유능하다던가 아니면은 공공 마인드가 아주 투철하던가 네. 이런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은 네. 그래도 나아질 수 있거든 이 상황이. 네. 근데 얘네들이 그것도 없어. 얘네들은 계속 의자 뺏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기득권 싸움. 근데 이제 그게 그것도 필연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은 그런 공공 마인드가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만을 쫓는 자기 몸 하나 건설하는데 급급한 그런 엘리트들이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는 그쪽은 뭐 크게 달랐겠어요? 정권을 잡는 게. 그때는 이제 달랐던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잉여 엘리트를 따르는 집단이 잉여 엘리트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은 잉여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사회 다수가 잉여 엘리트가 아니면은 시민사회 전체의 욕망의 크기가 지금만큼 크지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욕망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는 시민사회의 어떤 찬성이든 반대의 움직임이든 간에 지금만큼 과격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크기가 클수록 사람이 과격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털빠나 개딸들이 과거의 어떤 전두환 지지자나 박정희 지지자들보다 훨씬 과격하게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잉여 엘리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엘리트가 발이 차일 정도로 널리게 된 시절은 지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여당 지지자들은 좀 그래도 순종적이고 불만이 좀 적은 편이어서. 왜냐하면 욕망이 작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금은 다 엘리트라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야지. 네. 그래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담론도 덜 과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군사 정권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사회 전반적으로 대립하는 욕망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 지지자들한테 칼 찔릴 위험이 지금은 훨씬 높죠. 그래서 모경정처럼 바로 그렇죠. 대가리 확 쳐박아야 되고. 대가리 쳐박는 거죠. 네. 그게 포퓰리즘을 양산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더 키우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결국은 시민들이 각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 작동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정권도 결국은 투표로 된 거잖아. 내가 안 뽑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녹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네. 끝으로 저는 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구속됐잖아요. 네. 나는 이걸로 시위하면 나갈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윤호개인에는 찬성 못하지만은 네네. 여기 항의하는 거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죠. 이거는 인권 침해야 이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편성을 가진 담론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인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 스스로가 과격해지지 않았나. 이 과격성 버리지 못하면 답이 없다. 네. 뭐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과격성. 과격성. 특히 이 단체로 작동하는 과격성은 이게 단지 아무튼 이것들이 결국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 욕망이죠. 근데 그것들이 PC도 사실 PC주의도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PC주의 어떤 운동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뭐 무기를 휘두르고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과격하죠. 그게. 굉장히 급진적이었죠. 네. 과거에도 급진 뭐 페미니즘 운동도 있고 했지만은 근래 몇 년 동안에 이 PC주의만큼 급진적으로 나갔던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결국은 엘리트들이 과잉 생산돼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뭐 대학교를 막 다 부셔? 그럴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자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위험성을 자각을 하고 이거 그냥 방치를 하면은 정말 멸망한다. 사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엘리트라고 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실 엘리트가 평범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는 욕망이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건가? 뭐 일단 해결이 잘 안 되네. 네. 저는 욕망이 문제라고 봅니다. 욕망은 항상 문제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욕망 없이 되는 것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 이게 지나치면은 큰 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Q&A 투머치 러브 윌 킬 유를 들으시면서 네네네. 과도한 네. 욕망은 당신을 죽인다. 그런 교훈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즐거운 추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